네, 지난 3년간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광물 협정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본인 당선되고 뭐 일주일 24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6개월은 걸린다 뭐 이러다가 지금 부활절 4월 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종전 협상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의 마크롱 대통령과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뭐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요.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암암리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겉으로는 표장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싸웠지만 모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리전, 결국은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네. 결국은 이것을 시작한 것도 두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끝내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끌려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이 좀 빠진 게 정말 좀 뜻밖이죠. 네, 완전 배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일정 최근 상황을 좀 보다 보면 2월 12일 날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성사된 이후에 좀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지난 그 일정표들이 쭉 나오는데 고위급은 만났습니다. 한번 사우디에서. 예, 리야드에서 지금 소위 이제 다 고위급들이 만나서 향후 일정들을 조율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그 참전국이었던 우크라이나 빠졌고 그다음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피해를 봤던 유럽이 완전히 빠졌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이런 표현을 그치면 좀 경악한 그런 상황이 좀 돼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푸틴과 담판을 짓고 이 이후로 본인들의 의사에 맞춰서 말씀 주신 대로 부활절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지금 일정은 잡혀가고 있고 2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예,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협상 이유와 관련된 협상안이 타결이 될지 여부가 상당한 이제 관심사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아마 최종으로는 트럼프와 푸틴의 담판 형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함께 나오는 것이 역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재건이죠. 피해와 재건 둘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 규모는 거의 한 300조 원 정도, 재건하는 데까지는 700조, 뭐 많이 보는 쪽에서는 10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전쟁 난 지역은 글쎄 너무 안타깝게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다 참혹하죠. 맞습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남의 쌈 구경과 불 구경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냉정해 보면 정말로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유엔에서 체크한 우크라이나의 그 사회교회 피해 시설, 시설의 피해 규모 보면 네. 대략 1,7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가까이 되는 네, 300조 원대네요. 예, 네.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가 발생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격이 많다 보니까 집들이 많이 망가지죠. 네. 그래서 주택 부분 피해가 가장 컸고 이것이 600억 달러 상당히 크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각종 인프라, 뭐 도로, 철도, 항만 아무래도 전쟁하려면 상대방 발을 묶어야 되니까 이런 쪽에 그랬겠죠. 예, 네. 폭격 타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쪽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 원.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은 전기가 돌면 안 되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발전소, 변전소 이런데 또 정유소 각종 이런 쪽이 피해 시설이 커서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50조, 300조에 가까운 피해를 우크라이나가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그나마 돈만 있으면 어찌 보면 해결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 4천만이 좀 안 되는 한 3,700만 인구가 있는데 이들 중에 많이 피난을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 냉정해 보면은 아이를 낳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내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자 하는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는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이 더 이 전쟁 때문에 더 이 전망이 어려워지는 국면을 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피해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협상과 함께 이 재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제 피해액은 250조, 300조지만 재건은 훨씬 더 크죠. 재건 왜냐하면 이제 유형, 무형 뭐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가야 되니까 700조 많게는 1,000조 원대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9천억 달러. 재건에 대한 규모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히 대략 피해는 한 300조 보는데 700조에서 1,000조 정도가 더 들 거다. 재건 비용. 재건 비용. 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피해 봤던 것을 일단 되살리는 데는 기존에 피해 봤던 것보단 돈이 확실히 더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쪽에서 한 150억 달러. 그다음에 뭔가 생산을 하는 분야에서도 한 140억 달러.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서 한 16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큰 구찌들이 많이 생기고 가장 큰 거는 집 져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되돌아 살려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집이 한 140만 가구 정도를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여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는 아파트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유럽은. 아무래도 네. 집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한 방에 우리나라처럼 2년, 3년 만에 쫙 위로 올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는 시간과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없겠죠. 이제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기금, 광물협정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예, 재건해서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웬만하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을 한 세 군데 꼽으라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보셨지 모르는데 몰도바, 네. 코소보,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인데요. 네. 이 세 나라 중에 앞에 두 나라는 사실상 한 인구가 100만, 200만 요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작은 소도시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규모가 꽤 제법 되는 나라란 말이죠. 자원 강국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가 이 세 나라 유럽 최빈국 중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래서 인당 GDP가 앞에 두 나라는 그래도 GDP가 인당 한 7,000달러, 미국 명목 GDP로 명목 달러로 한 7,000달러는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5,0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줄 수도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만 놓고 보면은 재정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전쟁하는 동안 돈이 없어갖고 사실은 공무원들 월급 뭐 이런 거 다 지금 미국 돈으로 갖다가 좀 쓴 거지 않습니까? 네. 차관.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여기가 광물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제일 큰 산업 분야는 농업입니다. 네. 농업이 한 12% 이렇게 상당히 높고 광물 분야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한 6% 정도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힘으로 과연 이 극복을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 갖고 재건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요한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에 하나 기존 점령 지역은 그냥 러시아 소유로 준다면 재건의 주체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된다. 그런 판도는 또 바뀌질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끌고 들어올 테니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예. 사실은 지난 3년간 서방 국가, 즉 러시아하고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치렀던 나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해외에 기름 팔아서 번 돈을 유럽 곳곳 은행에다가 예금해놨는데 그거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고 해외로 그 러시아산 원유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이상 못 받게 하는 뭐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런 제재받은 2022년 이후에 첫 해에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후로는 다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루블라도 강해졌죠. 예,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오히려 좀 강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원 부국입니다. 냉정해 보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원유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제재를 해도 잘 제재가 안 된다 보셔야 될 거고 이것이 역으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손잡고 재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막상 여기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보면 최빈국의 자원 생각보다는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거 열심히 가서 집 져줬다가 돈 못 받아 떼이는 거 아니야 걱정이 네. 있는데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면 돈 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우리가 돈바스 얘기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져갔던 돈바스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특히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희토류성 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저 지역을 점령해서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그렇게 매우 높아서 끝난다면 종전협상이 뭐 사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되 보면 러시아하고 손잡고 저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와의 그런 재건 사업이 훨씬 더 성과가 좋고 돈도 많이 가져가 올 수 있다라는 돈도 잘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양분. 그래서 좋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상황에서도 좀 또 다른 예. 또 소위 피해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은 어떻게 종전 협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달 말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아마도 광물 협정에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 미국 측 아이디어는 일단은 들어간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광물을 달라. 5천억 달러요? 700조를 뭐 바로 받겠다는 건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이게 타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돼야 미국이 뛰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광물 협정 한번 볼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얘기하고 지금 불과 한 2주 사이에 조금 말들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원래 생각은 이쪽에 광물 그 소위 개발권 그러니까 연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은 다 우리 거야. 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수년간 가져가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것도 기존에 내가 그 사이 3년 동안 미국이 너희한테 준 돈 이거에 대한 대가고 앞으로 벌 거는 또 다른 얘기야. 뭐 심지어 이제 이 얘기까지 네. 했었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워낙 그 전 세계에서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난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절반 뚝 띄어서 기금에다가 놓고 그것이 이제 5천억 달러가 도달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거죠, 지금.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다시 투자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얘기가 아직 덜 된 분야가 뭐냐면 그 돈 관리를 누가 할 거냐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기네가 당연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28일 날 지금 들고 가는 협상 안에는 지금 미국이 관리하는 관리권은 빠져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네. 그것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8일 이후에 급물살을 더 탈 것 같아요. 광물 협정만 끝나면 미국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더 빠르게 종전 협상 갈 수가 있겠죠. 그게 마지막 이제 트리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재건 쪽에 관심이 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K 증시에서도 재건주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좀 뭔가 많은 좀 혜택, 우리에도 기회가 올까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1차적으로는 왔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기회는 사실은 뭐랄까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가야 되죠. 우리도. 예,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거의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올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전세 모든 지표 중에 가장 빠른 지표는 주가입니다. 예. 주가를 놓고 보면 그 기대감이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폴란드의 주가 지수가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한 18%, 네. 연초 이후에 18%나 올라갔고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최대 수혜를 볼 주변국으로 좀 알려져 있고 교두 볼 테니까. 그렇죠. 거기 찍고 갈 테니까. 특히 예. 서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건설사하고 손잡고 들어갈 확률이 매우 네. 높다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주가가 잘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러시아하고 하는 게 낫다 싶다 보니까 러시아 지수, 특히 달러 표시 러시아 지수는 35%나 올랐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재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에 결국은 건설사나 또는 저 건설 기계 업체나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의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어서 다만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그냥 져줬다가 돈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안전 장치를 취하고 들어가서
그런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안전하게 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관계는 좋은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반응을 하는데 종전 협상에 따라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쟁 터지고 삼성전자, LG전자 다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거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 네. 복원이. 일단 정말 중요하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빠져나올 때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잘 버텨갖고 현대차가 그 이후로 엄청난 시장 다시 점유율을 들어와가지고. 가져갔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나올 때 뭘 네. 걸고 나왔냐면 바이백 옵션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소위 러시아 자국 내 기업의 그 현대 공장을 팔긴 하되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살 거야. 라는 옵션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다시 돌아올 거야를 선언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리로 따지면 그런 기업 협회장이 최근 얘기하면 이러한 것을 달고 나간 기업과 아닌 기업은 우리가 차별할 거야. 뭐냐면 도망간 기업들은 되돌아오기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의지를 보였던 기업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를 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 예. 다시 돌아가서 좋은 결과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기존에는 미국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스크럼 짜고 러시아를 적대시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서 친러시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기존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그 세력 이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교라는 게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러시아 관계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러 관계. 예. 그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2년간은 가치 외교, 예. 가치 그런 중심적인. 이런 거였다면 철저하게 이제는 국익 외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러시아하고 미국과 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미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그러한 우리의 그런 수출 시장 이것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이것을 확실히 좀 많이 도와야 되고 그런 준비가 최근에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어필하고요. 러시아와도 풀고 또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기금 마련을 할 겁니다. 광물이든 재건이든 이때 우리도 들어가야죠. 기금 모으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 2조 원 정도의 그런 기금을 이미 이쪽에 소위 투자 같은 거 지출하기로 해주셨습니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잘한 것 같고요. 투입. 그 돈은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재건 사업할 때 우리 기업들이 소위 대금으로 다시 받아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있는 방향성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정말로 가서 우리도 돈 쓸 거 쓰면서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도 앞으로 사업 효과 가시성 높이는 대형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달 말 젤런스키가 미국 방문하고 나서 광물 협정이 끝나자마자 아마 종전협상 급물살을 탈 것 같거든요. 재건에 대한 기회 우리 한국 기업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